예, 일시적인 이제 경상수지 적자 이런 걸 보면서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조금 그거는 가능성이 아주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페드의 피벗 포인트가 되는데 그 시점이 저는 11월 달에는 피벗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 및 전무이사를 했기 때문에 뭐 대표 전무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되고요. 우리 웅 이사님도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니까 1994년 8월에 투자자문사로 입사를 해가지고요. 어느덧 내년이면 네, 30년 됐는데 와, 네. 뭐 30년 하면 뭐합니까? 하락하는 장도 좀 기가 막히게 맞춰서 미리부터 좀 경고의 메시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드렸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요즘은 뭐 자괴감도 많이 빠지고 하지만 오늘 여기 나와서 이렇게 된 거 여기서는 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그 대응의 원칙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나왔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응의 원칙을 좀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그 전에 한번 그 원인 요즘의 증시 상황을 한번 좀 진단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요? 네.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은 왜 갑자기 우리 아버지 같은 페드가 우리가 힘들어질 때마다 딱 나타나셔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페드 푸시라는 별명이 있던 페드가 왜 이렇게 갑자기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금리를 올리겠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최근에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아주 폭군으로 변한 이 페드의 영향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나 뭐 그런 큰 IB들, 뭐 CIO나 CEO 그런 분들도 지금처럼 금리를 페드가 한 4.5%까지 올리고 나면 또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에 지금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공포스럽고 여기서 현금을 더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눠지면서 지금 신용투자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300조에 가까운 지금 신용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5조가 넘었던 신용 잔고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뭐 9월 말 기준으로는 한 17조가 깨졌고요. 16조 8천억 그리고 10월 첫째 주 기준으로도 16조 4천억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 레버리지를 일으켰었던 분들의 반대 매매가 속출하면서 조금 더 그런 투매, 폭락장, 뭐 소위 말해서 패닉셀리장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증시 하락을 예상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제레미 시겔 교수님이 신문을 보니까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이런 거를 학점으로 평가하면 화를 내시죠. D학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앨런 그린스펀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앨런 그린스펀이 있었다면 진작에 작년부터 금리를 올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시장에 투자자들한테 먼저 사전적인 시그널을 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 밀턴 프리드만 교수님이 하신 얘기지만 그 샤워실의 바보라는 그 얘기처럼 정책 당국자나 그 통화 정책을 하는 페드 입장에서는 시장에다가 선제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었죠. 지금의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인 거다라고 정말 잘못된 시그널을 제롬 파월이 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뭐 D역점을 받을 만큼 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고요. 뒤늦게 지금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또 내년에는 경제가 아주 혹독하게 망가질 거다. 이미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네.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샤오실의 바보가 된 듯한 네, 그런 연준의 모습을 보고 제레미 시걸 교수님이 그렇게 혹독한 얘기, 혹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보면은 뭐 경기 침체를 넘어서 뭐 금융위기를 말하기도 하고요. 네. 뭐 우리나라 역시 제2의 IMF가 올 것이다라고까지 비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전문의께서 보실 때는 앞으로 그렇게까지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나온 유튜브를 제가 쭉 이래 다 보거든요. 네, 보통은 보면 내가 가진 포지션과 일치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한테는 감사합니다 하고 네.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막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항상 이제 귀를 열고 네, 늘 반대 얘기하는 분들의 의견도 저는 늘 챙겨 듣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을 약하게 얘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과 같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언제나 이제 좀 시장을 조금 약하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장이 빠지니까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게 돼 있고요. 작년 초처럼 시장이 뭐 3,300을 향해 가던 그런 시절에는 또 보면 늘 시장을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또 많이 나와서 얘기를 4천 간다. 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늘 똑같습니다. 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리만 사태 터졌을 때 이제 900이 깨졌을 때는 1500 정도부터 시장을 되게 약하게 얘기했던 미네르바라는 청년이 있었죠. 네. 네. 다음 아고라에서 네. 활동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0이 깨지는 상황에서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공포스러울 때는 또 그런 분들 이제 아주 비관적이고 약세론자 분들한테 또 마이크를 갖다 대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500 정도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리 주식의 고수분들이라도 내가 봐도 한 700까지는 빠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극단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네, 지금의 그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2의 금융위기 97년 말에 왔었던 우리나라 IMF 위기가 다시 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1992년부터 보면 무역 수지가 계속 이제 적자 상태로 가는데 단지 이제 자본 수지가 계속 들어오면서 돈이 머물러 있다가 아시아 외환 위기가 딱 닥치니까 돈이 쓸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외환 보유고가 200억 달러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1997년 11월 달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그런 수출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지금과 비교해보면 뭐, 그때는 정말 이머징 마켓에서 미국이 기침하며 독감 걸리는 수준이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지금은 뭐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 다들 그럽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네, 실제로 작년에 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기,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우리나라가 또 실제 순채무국이냐, 채권국이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순채권국의 지금 위치고요. 우리 뭐 가계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외 자산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인 이제 경상수지 적자 이런 걸 보면서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조금 그거는 가능성이 아주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뭐 외환보유고, 수출 경쟁력, 수채권국, 또 대외자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물론 미래일은 알 수 없어서 뭐 네. 1, 2%의 진짜 블랙스완급의 그런 이벤트가 터질 수도 있는 거지만 네. 확률이 낮다. 예, 라고. 아주 낮다. 아주 낮다. 그러면요, 전무님, 자꾸 제가 전무님이 입에 저도 배어서. 전문하고 불러주시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전무님이라고 제가 좀 네.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무님께서 그럼 보실 때 지금 지수가 한 2100, 2200, 이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더 이렇게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뭐 횡보를 하다가 반등을 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뭐, 2200, 이 선까지 2130을 최근에 찍었었는데요. 이 선까지 뭐 떨어지는 걸 전혀 예측을 못 했고요. 최근에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장에서는 떨어지는 장의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얘기를 조금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1년에서 한 2년 뒤에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가 있을 건가. 네.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하라고 하면, 뭐 저희가 이제 저희 고객들 자금을 받아서 운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당장 여기서 이제 저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저희 5월 달부터 운용을 시작을 했었는데 5월 달부터 내년 5월 달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가 있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내년 5월 달까지 저희는 이제 2,900원 회복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전략 수정이 있으면 못 갈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는 2,900을 회복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공부를 해볼수록 오히려 더 확신이 들어가고요. 갑자기 행복해지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 30%는 오르는 거네요. 지수 자체로는. 네, 맞습니다. 지금 2,200에서 2,900을 가면 700포인트가 올라야 되니까요. 그죠? 네, 그냥 계산만 하더라도 거의 30% 이상 지수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특판 예금, 뭐 3%짜리, 4%짜리, 5%짜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저로서는, 주식 지수가 여기서 30% 가까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혹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자산이 없나. 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보험, 뭐, 친구랑이는 부탁드려서 보험 들어놨던 거 있잖아요. 보험 들어놨던 게 한 15년 된 보험이 있는데, 그걸 ETF에 투자할까. 그 정도까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벌어진 악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은, 핵 얘기도 막 나오고요. 막 중국의 대만 침공 얘기도 막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악재들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는 걸까요? 핵 악재가 해소가 된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쟁에 대한 공포, 이번에, 소련이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금리 수준이라든지, 지금의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보면, 이거는 몇십 년 만에 우리 인생에 처음 겪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페드의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뭐 3에서 3.25인데, 이번에 11월 달에도 뭐 거의 75bp 인상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 그리고 또 12월 달에 또 50bp 더 한대. 그러면서 이제 4.5.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굉장히 공포스럽기 때문에, 이런 금리 수준이 언제 있었고, 전쟁이 이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러일으킨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이제 잠깐만 체크를 해보면요. 당장, 금리가 지금보다 높았던 경우가,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페드의 정책금리가 5.25%였으니까요. 5.25%까지 올렸다가 2008년도에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기술적 정보의 이제 발전 때문에 지금은 다른 점 하나가
미리 빠졌어요. 미리 빠졌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2000년 닷컴버블 깨졌을 때, 2000년 닷컴버블 깨졌을 때도 이제 페드의 정책금리가 6.5%였으니까요. 그러면 6.5%였다가 10년 만에, 2008년, 10년은 아니고,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5.25였었고, 그리고 이번에 1.25를 빼면 4% 정도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번에 4%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닷컴 버블이 깨지기 전에도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5,100까지 가면서 시장이 너무나 초호황이었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벌써 S&P 500이 25% 이상이나 빠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35% 빠졌고요.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거의 40% 빠지고, 우리가 잘 아는 팡 기업들 중에 50%, 60%, 70% 이래 빠진 주식들이 지금 널려 있죠. 그런 걸 보면 2000년 초에 그 닷컴 버블이 깨지고 났을 때 나타났던 현상으로 감안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아직까지는 금리를 낮추고 있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은 벌써 2001년, 2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네. 닷컴 버블이 붕괴된 거의 3분의 2 정도는 이미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다. 라는 이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 부분을 다시 이제 좀 말씀드리면, 1980년 초에 이제 폴 볼커가 페드 금리를 그때는 20%까지 올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20%까지 올리던 그 와중에는 주식시장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런가요? 우리는 되게 그 상황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데, 79년 2차 오일 쇼크 있고 1980년도에 1차 리세션이 오거든요. 그 리세션 기간 동안에 다우가 15% 올라가고요. S&P 500이 28%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1981년도에 주가가 밀리는데 1981년 7월부터 82년 11월까지 있는 이 2차 리세션 초반에 다시 주가가 빠집니다. 그는 빠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S&P 500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28%밖에 안 빠졌어요. 네. 지금 한 26% 가까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 거의 그때랑 다 비슷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서 그때는 전쟁이 없었잖아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두 개가 있었어요. 1979년 12월 24일 날 소련이,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그때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었어요. 그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수작전, 이건 전쟁이 아니라 특수작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소련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을 때 그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정부를 도와줬던 게 이제 미국이었고요. 미국이 그때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네, 그런데 그 전쟁이 언제 끝나냐면요, 1989년 2월 달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하면서 전쟁이 10년 만에 끝나요. 와, 엄청 길었네요. 네, 엄청 길었고요. 네. 그것보다 더 또 공포스러웠던 전쟁이 하나 있는데요. 이란하고 이라크 8년 전쟁. 그 8년 전쟁이 언제 있었냐면 1980년대 9월 22일 날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때 이제 사담 후세인이었죠. 그렇구나. 그 사담 후세인이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있었고요. 그게 1980년 그 2차 오일 쇼크가 있은 바로 직후에 그런 전쟁이, 소련이 아프간을 공격하고 거기에 미국이 개입을 했고요. 거기에 1980년대에는 또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하면서, 거기에 또 되게 재미난 일이 있어요. 당시에 아프가니스탄도 미국이 도와줬는데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을 했을 때 사담 후세인이 이제 이란을 침공한 거거든요. 네. 네, 미국은 이란과 이라크 어디를 도와줬을까요? 혹시 이라크를 도와줬나요? 네, 이라크를 도와줬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90년대에 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희한하죠. 네. 그 이란보다 왜 이라크를 도와줬나라고 보면요. 그 이란의 혁명이 1979년에 있었던 이란 혁명에 보면 그 호메이니가 그 팔레비 왕조를 뒤집고 쿠데타를 해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팔레미 왕조는 친미 정권이었어요. 친미 정권이었는데 그 친미 정권을 뒤집고 이제 호메이니 혁명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되게 미운 거죠. 미운 상황에서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했을 때 이라크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이란과 이라크에서 거기서 또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일 그 산유국인데요. 산유국끼리 또 전쟁을 한 거예요. 와. 얼마나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폴 볼커가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 와중에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참고로 폴 볼커가 1979년 8월 달에 연준 의장이 됐었고요. 그 연준 의장이 되자마자 뭐 4%, 지금은 뭐 50%, 0.5, 0.75 자이언트 스텝하지만 그때는 그냥 한 방에 400pp 인상을 해버리고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네. 정말. 이런 상황에서 1982년 10월 정도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10.8%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실업률이 10.8%가 갔으니까 네. 난리 난 거죠. 와.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남미가 막 무너지고 미국의 대부업체들이 무너지고 난리 납니다. 뭐 그런 와중에 주식시장이 그것밖에 안 빠졌네.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비관론적인, 왜냐하면 비관론적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좀 더 그래? 그렇죠. 하고 이렇게 막 받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변곡점에서는 이제 언론을 이제 멀리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얘기를 더 자극적인 얘기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제2의 IMF 그리고 핵전쟁 뭐 중국과 대만의 전쟁,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자꾸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조금 무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네. 정말로 역사적인 이런 흐름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니까요. 와, 정말 최악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진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얻게 되고요. 사실 지금 상황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네. 전문님, 예전보다 증시에 선반영하는 속도가요, 조금 빨라졌다고는 느끼시나요? 너무 빨라졌고요. 그래요? 이게 왜 그렇게 빨라졌냐면요. 레이 달리오가 이제 지난주에 은퇴한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 레이 달리오의 프린시플이라는 그 원칙,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 책 초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증시 상황을 겪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대응 원칙들을 시스테마이제이션 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가 세계 최대 헤지펀드잖아요. 그 헤지펀드를 운영을 하면서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저도 이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기계화되어 가지고요. 알고리즘 매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알고리즘 매매가 전체 거래량의 40%였다면 지금은 90% 가까이 되고 그래요?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제로 금리를 만들어주고 미 국채 금리가 0.5까지 떨어지니까 아니 왜 이렇게 지금 메인스트리트 박살나고 있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기계들이 이 정도 금리? 이런 상황에서는 또 경기 민감주를 사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을 그때는 했었죠. 그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은 실적도 좋게 나왔었잖아요. 기계가 저도 그런 얘기를 보거든요. AI. 그 인공지능이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면 사라질 직업. 사라질 직업 중에 펀드 매니저. 그런가요? 펀드 매니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는 이 시스템화되어 있으면서 너무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2008년 리만 사태 있고 나서
2009년 한 10월, 11월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그때도 이제 10%까지 올라왔는데 시장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2010년까지 장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제가 딱 보니까 그때 2년 동안에 올랐어야 되는 그 주가가 그냥 뭐 6개월, 8개월 만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뭐 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재작년에 테슬라가 이번에는 2009년 애플 같은 주식인 것 같고 한 3년에 걸쳐서 한 1조 달러 정도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렸는데 한 8개월 만에 1조 달러를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이 데이터들이 이 컴퓨터에 심어지면서 그게 또 바로 운용에 바로 연결되면서 압축되면서 굉장히 굵고 빠르게 진행이 되는구나를 알았고요. 네. 이번에 하락장도 똑같아요. 하락장도 와, 과거에 슬금슬금 2년 동안에 빠질 걸 이번에 또 한 번에 반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무님께서 앞서서 그 역사적인 최악의 상황들을 좀 언급해 주시면서 그런 상황에서 한 이 정도 빠졌다. 지금에 딱 비춰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좀 저점에 뭐 그걸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바닥에 근접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도 빨리 반영을 해서 온 거고 맞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반영을 한다면 또 급하게 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5월쯤에 한 2,900 정도를 보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 2,900은 근데 뭐가 기준이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 2,900에 대한 기준은 좀 보수적인 추정치예요. 김영희 교수님이 그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GDP라든지 유동성으로 봤을 때 김 교수님이 여러 가지 모델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적정 주가 수준이 2,700이다라는 얘기를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김영희 교수님은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닥터? 제가 뭘 예측을 할 때 웬만하면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김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제가 교수님한테, 내년도 우리나라 적정주가 수준은 한 얼마인 것 같습니까? 했더니 3,09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3,400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3,090에서 제가 거의 그래도 한 100포인트, 150 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갈까라는 부분인데요. 과연 그렇게 주가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상향하고 있는데 자산 가격의 이 변동성이 꽤 큽니다. 왜 크냐면 돈이 이제 너무 많이 풀려서 그렇고 국경을 이제 넘나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홍콩 이렇게 투자하듯이 돈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좀 더 심해졌어요. 심해졌는데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결국은 이 중심값으로는 돌아온다는 거죠. 중심값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그분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재 가치는 존재하는데 자산의 가격이 내재 가치에 딱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패닉 셀링이 나오고 막 올라가면서 쫓아 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내재 가치를 향해서 다시 돌아갈 건데 이 돌아가는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해 주신 분이 또 하워드 막스죠. 하워드 막스가 주식시장 아니면 부동산 등등 자산시장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사이클의 이제 변곡점이 뭐가 되느냐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페드의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가 그 변곡점이 될 거고요. 그걸 이제 우리는 페드의 피벗이 언제냐라고 자꾸 피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거의 뭐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피벗이 언제인지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최근에 계속 틀렸어요. 9월 달이면 미국의 GDP가 벌써 2분기 연속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9월 FOMC에서는 이제 조금 속도 조절을 7월 27일 날 FOMC에 의해서 속도 조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는 확실하게 속도 조절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 또 75를 해버리고, 11월에도 75 할 것처럼 얘기해버리니까 시장이, 하다가 확 떨어졌었는데, 그 피벗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자꾸 틀리지만, 다시 한번 또 예측을 해보면, 그 피벗 포인트가 과거 20년 넘게 한 30년 사례를 보면요. 10년물 국채금리보다도 훨씬 높게 페드가 금리를 올리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페드가 이제 2000년 초도 그랬고 2006년 8월까지 금리를 막 공격적으로 올렸을 때 언제 페드가 이걸 멈추느냐를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페드 금리보다 밑에 있을 때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 청기누수를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페드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얼마 전에 S&P 500이 6월 16일 날 저점을 찍고 7월에서 8월 중순까지 3,636에서 4,300까지 확 올라갔을 때 있었잖아요. 그 확 올라갔을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48에서 2.58까지 이제 떨어졌었거든요. 떨어지니까 확 올라가면서 그때도 이제 똑같은 거죠. 10년물 국채금리가 2.6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페드가 이제 금리를 갖다가 이번 9월 달에는 못 올리겠네. 올려봐야 50bp 올리겠네.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3.8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11월 달에 다시 75bp를 인상을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4%가 되잖아요. 4%가 되고 10년물 국채금리랑 거의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수준까지 되고요.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온다라고 이제 인지가 되면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에는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를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이제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확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페드의 피벗 포인트가 되는데 그 시점이 저는 11월 달에는 그 피벗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무님께서 예측이 조금 틀리셨다고는 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더 싸게 만약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주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내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는 않아가지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주식을 사신 분들한테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가 분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확인하고 쫓아가면서 못 삽니다. 코로나 때도 보면 그렇게 증시가 급락할 때 대부분 이제 싸게 사시려고 밑에다 걸어 놓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막 때릴 때, 뭐야, 이게 다 체결이 됐어. 이러면서 사지는 거잖아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도 시장 조금만 올라가면 개인 매도,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고 떨어지면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이런 거잖아요. 장을 확인하고 올라갈 때 못 산다는 거죠. 못 사시기 때문에 그러면 2,900 내년에 가는데 지금 2,300, 400, 500 여기서 사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돌아서면 계속 개인 매도가 찍힐 거예요. 못 사실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수분들이 봤을 때는, 그거 박전무 원래 딱 추세 딱 전환하는 시그널 넣으면 사야지.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못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지금도 매달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거든요. 계속 일을 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65세 이상 분들은 연금이라도 받으시잖아요. 그 연금을 받은 걸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just keep buying.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추천사를 써드렸더니 책이 날라왔어요. 저스트 킵바잉이네요. 이 세 단어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다.
These three words can make you rich라고 해서. 근데 just keep buying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제 책을 나눠주면서 네, 이걸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냐. 강사. 그죠? 네. 아, 그리고 아니면 닥사. 뭐 이거도 되겠죠? 닥치고 사.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시의적절한 책이네요. 네. 네. 네, 그냥 네.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싸게 거래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요, 전무님, 이제 여기서 무엇을 사냐가 좀 중요할 텐데, 아까 좀 지수를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뭐 코덱스 200 같은 거 사면 될까요?